여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하늘이 품에 안까면 오늘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도 그런 사람의 품에 안기만큼 참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겨서 사연을 올려봤어요. 정말로 그 서름을 끝까지 풀어내지 못하고 제 몫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아마 나는 피가 나며 여름이 찾아오는 계절에 진눈깨비를 흩뿌리며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이었던 남편과 직원 사이에서 시작했고 결국에는 연애까지 이루어졌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서 차별을 많이 당했고 아픔을 많이 겪었던 아이였어요. 많은 아이들과 경쟁하며 자란 경험이 있었고 칭찬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애정결핍이 있던 사람이었죠. 22살 때 처음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고아원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회에 대해 잘 모르고 단순한 20대 초반이었죠. 아르바이트를 한 달 동안 절약하며 생활하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아 대학에 다니고 싶은 큰 꿈을 갖고 살았어요. 전 학습에 크게 잘한 편은 아니었지만 대학 생활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가게에서 제공하는 한 끼 식사로 일일을 보내며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팍팍 먹어도 내 잘못은 아니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 목표한 대로 다 모인다면 제 마음대로 사용해 볼게요. 사실 좀 비싼 게 아니면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사장님이 내게 그런 걸 주는 이유가 뭔지요? 사실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생활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안정된 직장에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는 건 안 되겠죠? 아니야, 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주 고귀하네요. 그렇게 보면 요즘 어린이들과 다르게 성숙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어린이들처럼 살고 싶지만 고아원에서 철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순수하게 볼 순 없네요. 그게 참 좋은 거죠. 결국 철들게 되면 과거는 부끄러운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나는 정확히 영지 같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우리 나이 차이가 딱 10살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고도 남은 여유가 생기면 나에게 다가와 음식을 몰래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월급도 10만 원 더 주며 신경 쓰는 남편에게 난 싶은 만큼 빠져버렸다. 그 당시에는 남성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고 고아원에서 격렬하게 살아온 친구들 녀석들 보며 나는 우물개구리처럼 살지 않았다. 날 위한 재력을 보여주며 제법 장사를 잘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며 나에게 용돈을 준 남편은 진정으로 튼튼한 끈 같은 사람으로 느껴졌다. 남편은 나와 연애를 하자마자 점점 더 알뜰하게 신경 써주었고 나는 태어나서 경험한 적 없는 공주님 취급을 받게 되었다. 내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앓을 것이라 생각해. 비록 우리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의 진심만큼은 오해하지 말아주길 바래. 왜 그런 말을 안 하니? 나도 사장님과 연애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사이를 지내고 있는데 나는 데이트 비용을 현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풍족하고 안정감 있게 지내며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대학에 가고 싶었던 열망이 크던데 남편은 그런 나를 응원해주면서 문제집도 사주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단과 학원도 보내주고 인터넷 강의도 결제해주면서 꿈꾸던 대학에 가라고 말해주었어요. 수능을 보는 날에는 직접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챙겨주었고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며 내가 결과를 잘 내도록 기도했어요. 의외로 모의고사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고 4년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합격했어요. 방금 문자가 왔어요. 추가 합격까지 받았으니 등록금을 내래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좀 오묘한 표정을 지었고 합격한 기쁨을 전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10살 연상이었는데 35살에 결혼하자는 약속을 했던 거 기억나요? 네,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녀야 한다며. 그러면 내 나이가 벌써 39살이야.
우리 결혼은 언제 하냐 입이 대빨라서 나에게 결혼 이야기를 해대는데 솔직히 나의 25살에 결혼식을 올려서 한 사람의 부인으로 산다는 것이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어. 그렇게 소원하던 대학까지 붙었는데 당연히 앞으로 즐기고 뜯고 맛보고 할 일이 가득 넘치겠지 않아? 결혼에 대한 생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됐어. 나의 그런 변화가 남편에게까지도 느껴진 건지 남편은 나가 대학에 입학을 한 순간부터 무척이나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10살이 많다 보니까 내가 또래 애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재미를 느끼고 나에게서 멀어질까봐 무서워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린 것도 아닌데 내가 참 별별 생각이 다 드네. 그런 걱정을 왜 미리 사서 하는 거야? 나가 뭐 바람을 피우겠어? 어쩌겠어. 그리고 아직 학기 초반이라서 강의 듣는 것도 바빠. 지금이 딱 신입생들 술판 버릴 시간 아니야. 술 먹다가 이상한 애들이 들러붙어서 같이 놀자고 하고 번호 달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나가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 하나 없었거든. 걱정 좀 그만해. 그리고 신입생 애들 난보다 5살이 어리다고 해? 10살. 우리 나는 나랑 너랑도 만나는데 고작 5살 차이가 뭐가 중요한데 그런 말 하니까 더 불안해서 우리 일단 10부터 올릴까? 결혼 신고를 먼저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 언제까지 39살까지 기다릴 거야. 제게 남편이 조금씩 집착스러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과 헤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전형적으로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저에게 친절했던 기억, 사랑해줬던 그 추억 덕분에 이 사람을 쉽게 떠날 수 없게 되었죠. 남편을 달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안심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고 했어요. 젊은 남자들과 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술 마시러 다니는 게 아니냐며 소리쳤죠. 나는 너무 불안하다 생각한 남편은 확신을 얻고 싶다며 졸랐고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게 됐어요. 한 해가 지난 후 종관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던 중 외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라며 강요했습니다. 남편이 고의로 벌인 행동이긴 했지만 저 또한 무지했기에 대학을 휴학하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기뻐하는 척하며 평생 행복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시끄럽게 말만 뱉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뛸듯이 서려도 누가 나로 인해 못 산다고 해도 난 당신을 완전히 보호할 것이다. 내게만 전념하고 헌신할 것이다. 우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자. 대화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지만 임신 소식을 들리자 남편보다 더 화난 건 시댁 가족들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는 내가 말했을 때부터 복창이 뒤틀렸었다고. 이젠 임신이라니 미쳤다 하며 분노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히 회사에 입사한 뒤 결혼을 원했지만 상황이 그런 모양이라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되도록 나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고 말했을 때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야? 너는 내 생각이 있니? 부모에게 배운 바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내 어린 시절 동안 무모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들의 살린 돈은 대부분 학비로 사용됐어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남편이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따로 돈을 벌어 사정을 돕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그분들은 나를 부족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꼭 원했고 내 속에 새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맞은 모양입니다. 결혼식은 남편의 식당 사업 관계자들과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의 대학 친구만 초대했어요. 그 후 계속해서 점점 불러들이기 시작하며 휴학하긴 했지만 계속 공부를 놓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로 인해 강압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를 챙겨보라고 하며 아이가 똑똑하게 자랄 것이고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남편이 도와주어야지라며 식당에서도 일해라고 강요했었죠.
배가 커지면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다리가 부어서 힘들었고 어머니도 무리하지 않게 조언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걸 거부하면 왜 이렇게 무리하느냐는 말이 지속했어요. 남편이 쌀포대를 옮기라고 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음식이 나오면 객에 나온 음식을 남편 옆에 가져다 놓고 내주를 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그걸 할 수 없다고 해. 정말 짜증나고 답답해. 내일부터는 식당에서 일하는 거라도 더 나은 것 같아. 빨리빨리 일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 앞서 출근하면 내가 일도 오는 알아서 예쁘게 해줄 거야. 넌 왜 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걸까? 내가 공부해도 똑똑해지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내일부터 식당에서 일 도와야겠다. 결혼식을 올려 임신까지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날 붙들어 말렸어. 아침에 출근하고 허드레실 같은 식당에서 지냈어. 가끔 배가 뭉칠 때 짜증나기도 했지만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었어. 임신한 상태에서도 식당에서 일하고 언제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았어.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포병 생각해야 했는데 난 생각조차 못했어.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낳았으니까 다행이야. 둘째 가질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어. 학교 그만두고 앞으로 아이를 키울 거니까. 전화 잘해라. 나도 당연히 둘째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았어. 내조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지만 학교에 복학을 해서 졸업까지는 꼭 하고 싶었으니까. 제 인생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기만 했다면 당연히 제가 이런 사연을 올리지도 않았겠지. 아이를 출산한 다음부터는 식당 출근은 무슨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 육아라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기 때문이었고 남편은 그런 식으로 옷을 고르고 아이를 돌봐준다는 거라도 내가 바라지 않았지. 내가 오늘 신기 입고 나갈 거라고 이거 빨아놓으라고 했는데 집에서 저만 신경 썼더라. 세탁기 버튼 하나 못 눌러 정신이 없어서 까먹었어. 식당에서 옷에 국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힌트를 입어 그냥 대충 있는 옷 입고 가라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대충 입기 싫어서야. 당신이야말로 대충 집에서 아무거나 걸치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식당 주인이라는 사람이 멀쩡하게 입고 있어야지.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 누가 식당에서 밥을 먹겠어. 식당에 오는 손님들 그 누구도 당신 옷차림 신경 쓰는 사람 없을 거야. 음식만 좋으면 돼. 그래서 기본이 안 된다는 거야? 식당 주인이 어떻게 해야 위생이 좋고 신경을 쓰는지 알아. 오늘은 나 흰 티를 입고 가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기분이 확 상해. 저건 명품이라고 알지. 대충 빨리 하지 말고 손으로 세밀하게 해. 어찌됐든 그걸로 기분이 제일 들어야 하는 건데 왜 손으로 세세하게 해야 하냐고. 집에서 놀아 애들 보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하루 종일 자는 얘기에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생활비를 꼼꼼하게 내주는데 왜 반찬이 이러는 거야? 밥상 차리는 시간도 없고 밥 사러 갈 시간도 없어. 아기가 100일도 안 된데 나가기 어려워. 말이 끝나면 답하지 마어 밖에 나가거나 돈 아끼고 싶은데 시간이 왜 없지? 나도 조금씩 공부를 해서 복학할래. 어린이집에 맡겨놨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다시 공부해야 해. 당신 미쳤어. 학교 다니던 시절 어디서 어린아이를 동반하고 돌아다녔던 거야? 남편이 다시 복학하겠다고 해서 화를 내고 시댁에도 말해 혼자 혼나. 우리 아들은 모든 걸 다 들었다. 최애는 아니었겠지만 일단 해석해드렸어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애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맡기는 것은 이야기가 나와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음식점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불편하다고 음식점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새 직원도 구했다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일손을 잘 도와주면 직원을 남기는 필요도 없었을 거야? 그러면 임금도 줄고 얼마나 좋아. 아무튼 쟤는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대학은 꼭 졸업하고 싶어요. 제가 평생 목표로 삼은 일이라서. 이것만큼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정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앉아있네. 내가 어떤 돈으로 대학을 다닐 건데? 우리 아들 돈으로 다닐 거라.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자는 아기처럼 보면서 우리 아들을 보험처럼 보고 붙잡겠다는 거야? 아이고, 나의 운명이야. 나는 며느리가 아들처럼 생겼네. 시어머니는 항상 싫다는 소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육아로 지쳤지만 시어머니가 합세하면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만약 친정이 있었다면 아이를 맡기고 휴식을 취했을 텐데. 비빌 언덕이 없어서 저 혼자 다가오게 되었어요. 음식점에 나가지도 못해 눈치가 보여 공부도 못한 채 집에서만 육아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6개월이 지나다. 여자가 아니라 여자와 통화하는 남편에 대한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학교 앞까지 저를 데리러 오는 남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제 연락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은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늦게 들어오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밤에 몰래 다른 여자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오직 집에서 놀고 있는 나를 비난하며 회유하는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은 아내가 차올라서 앞뒤를 구별 못하고 남편에게 달렸다. 지금 뭔데? 누구랑 통화하고 있었길래 이혼 얘기가 나오고 사랑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아내가 충격받았다. 지금 몇 시? 잠도 안 자고 쥐새끼처럼 남의 통화를 들어 뭐라고 남편은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지금 딱 그런 거 알아. 몰라 바람이 피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은 더 이상 못 참아 고함치며 말했다. 아내는 항의했다. 바람을 피웠다는 거 누가? 증거 있어. 남편은 정신없이 손가락을 휘젓고 말했다.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그냥 잠깐 한 통화로 뭔지 모르겠어. 아내가 말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는데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이혼해. 남편이 속삭이는 모습이 아내에게 충격적이었다.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거 이혼해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날 둘은 이혼 중이었지만 공정한 재산 분할을 토론하거나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가면서 어떻게든 이혼을 끝내야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바람 피운 건 나도 알아. 당연히 저한테 지급을 해야겠죠? 증거가 있어요. 아, 증거가 있나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요? 당신 손에는 아무것도 없죠? 누구랑 무슨 바람을 피웠는데요? 저는 바람을 안 피웠다니까요. 남편은 용의 주도하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휴대폰도 새 기종으로 바꿔서 모든 증거를 지워버렸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았던 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야 했는데 바로 달려들어 버린 거죠. 모든 증거를 지우고 나온 남편은 당당하게 나왔고 저는 심증만 가지고 있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인정시키려고 몰래 녹음기를 들고 유도 신문을 했지만 남편은 눈치가 빠른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녹음기를 들고 다닌다는 걸 남편이 모르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백 같은 거 받아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지 걱정하세요. 무료 법률 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았지만 소송을 건다고 해도 변호사 선임비를 구할 수 없었어요. 돈을 벌고 있지 않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모든 것을 충당해야 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이는 아직 돌도 되지 않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보란듯이 집에 맨날 들어오면서 내 속을 긁어댔고요. 당연히 아이를 책임질 것이라며 조롱했어요. 내가 곱사했어야지. 당신이 계속하여 바람피지 않는다고 협의했을 때 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바람피는 증거를 모으겠다면 내가 어떻게 속을 긁혔을까? 이번에 나 변호사를 선임했어. 당신이 나를 파렴치한 놈으로 오해하니까 내도 상응하는 대가를 보여줘야지. 남편은 아주 비열하게 웃으면서 내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말하며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장을 받았을 때 더욱 더 어두운 삶을 살았어. 다양한 준비도 없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미처 고민할 틈이 없었어.
이혼 소송을 받은 지 5개월이 지났고 결국 비참하게 이혼해야 했어. 남편이 저에게 집착하다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강요한 일, 대학을 다니지 못하게 만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했지만 결론적으로 재산에 기여한 사실이 거의 없어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어. 이혼한 시간이 짧아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집주인이 이혼 동안에 많은 것을 꾀했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시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배상금을 조금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간택을 했으니 유탁 배우자로 인정되어야 했지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죄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었고요. 남편이 아이를 나에게 맡겼다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너무 큰 부성애를 요구한 것인지 하루아침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해서 양 변했대요.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아? 나는 이혼하고 집을 나가서 매달 60만 원을 주는 이유도 몰라.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던 중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 지 9개월 만에 남편이 심각한 병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에 술과 담배를 자주 피우던 그는 갑자기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평생 나랑 함께하고 싶다던 그가 아프다고 하자 냉큼 떠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 그리고 6개월 전 별개를 했을 때부터 같이였어. 살기 시작한 우리 아침에 한 달 만에 다 뺏겼어요. 이혼 단계라지만 이렇게 다 묻어놔도 돼요? 금방 죽는다는데 무슨 소용이야? 엄마도 아플 때부터 계속 화를 내고 잔소리만 해 죽을 때 정리 잘하고 가라고 했죠. 그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복장이 터져서 그때 머릿속으로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상간녀에게 차여버린 남편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곧 죽는다는 말에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숨기고 표류하면서 설탕 입에 묻은 말을 해줄 거예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차여 혼자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파도 돌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병세가 심해지고 피부가 검게 변하고 식사도 시어머니가 하게 해놓고 남편은 병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없죠. 저는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남편의 재산을 빼앗고 싶었어요. 남편을 약하게 만들어서 가식적으로 건드리고 동정심을 사서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했어요. 남편 옆에 있으면 병간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의심을 받을 거라 생각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입에 연약함이라도 남아서 내게 도움을 청해왔어요. 남편은 외로움을 타며 힘들어하는 저를 지켜주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찾아와서 날 그리 잘 대해줄까 생각하게 해요. 혹시 내가 좋아하길래 이런 건가 싶겠지만 아이의 아빠니까 최소한의 돌신도 해주자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제가 한 말에 감동을 받은 듯이 눈빛을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내 사랑하는 연인까지도 췌장암이라는 이야기에 울면서 떠나갔는데 저는 남편을 도와주며 그 자리에 남았죠. 남편은 서서히 저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가야 할 때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남편이 도움을 청해왔는데 이혼을 했으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편은 아이 옆에서 함께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가와줬어요. 병원에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내가 정말 어리석고 실수했어요. 당신과 같은 좋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제야 깨닫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내 얼굴을 강요해서 웃게 하느라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제 삶은 발목이 닿아야 할 벨벳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 이야기예요. 그 사람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희망을 품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분노를 삼키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수를 위해 참고 견뎌냈어요. 당신의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데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완치되는 사람도 있대요. 심해지다 갑자기 호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당신과 같은 천사를 왜 무시하고 뒷담화했을까요? 정말로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답이 없는 시한부 남편에게 희망을 주고 끝내 매일 삶을 열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때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분명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인간의 행동들로 인해 저는 더 큰 희망을 얻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 인간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어요. 제 목표였던 대학 졸업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 인간은 저를 식충이로 규정하며 매일 집에서 놀면서 모욕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기에 그 인간이 벌인 행동을 인정해 주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 인간에게 최소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 취직할 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그 인간은 저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1년 동안 항상 나를 찾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울기까지 했죠.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장례식에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삶이 끝나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말 강한 감정의 혼란을 겪었어요. 재산을 탐내기 위해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사람이 죽으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함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갑자기 부산 여행을 떠났어요. 해변 숙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화했고 돌아올 때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상거래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여 집을 나갔는데 아이가 있어서 남편과 살았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니 집이 엉망이었고 시어머니가 시끄럽게 명령을 내리며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는 이 집에 남아선 안 된다며 혼인하고 있었고 남의 민간집이라며 붙들리지 말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일에 당황했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당장 짐을 치는 것이 맞겠지? 이혼까지 결정된 와중에 뻔뻔하게 일해서 부모 없는 것들이 문제인 거야? 손주 놈도 말이야. 우리 아들과는 하나 같은 것이 없어서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찜찜해했어. 애들도 다 알아들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남편 어릴 적 얼굴 빽빽하게 닮았는데 그걸 모르는 어머니가 문제 아닌가 싶어. 뭐가 어떻고 뭐래서 너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혼 소송을 걸었겠지. 너 바람 피운 거 아니냐? 응, 바람을 피운 건 누구야? 나한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그러지 말아줘. 그 인간도 상처받는 거 있어. 휴대전화도 바꿨는데 그런 거겠지. 그리고 나한테 다 털어놓았어. 자기한테 관련 있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다가도 그렇게 나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다 나한테 돌려놓고 싶은 거야? 그 인간이 집 나가서 누가와 살았는지 다 알잖아. 이혼 소송하고 있으면 누구 만나든 상관이 없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 아무튼 빨리 짐을 챙겨서 나가. 웃기고 있네? 제 집에서 나가라.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여기서 떠나야 해. 지금 안 가면 경찰을 불러. 그런 행동이 왜 그래? 이 집은 우리 아들의 집이야.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집이지. 너 이혼하고 위자료도 받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아들의 재산을 다 정리하면 법원에서 주겠다고 했던 그 돈은 주려 하지 마, 어머니. 제가 그 누구에게도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하지 않으니 현재 이렇게 열심히 우리 손주에게 옹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후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제 아들과 당신과의 결혼을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집을 사도록 당신이 도와준 적이 있나요? 무슨 도움을 주었나요? 우리의 부부는 정말 양보 없이 결과가 중복된다는 사실에 대해 술을 마셨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모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우리 아들이 장례를 치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틀이나 지저분히 남게 둔다면 의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아이를 품고 바람을 쐬러 간 행동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순 없는 것 같군요. 왠지 너가 남편을 속여서 아니면 다른 남자와 엮인 것이 아닌 것인지 헷갈리네요. 당신도 함부로 거짓말을 들을 수 없어서 피해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황당한 모욕적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시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비위스럽게 웃기 시작하여 어쩔 줄 모르게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난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라고요. 부모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에서 치유되고 어떻게든 상황을 극복하고 말겠습니다. 미쳤나 봐. 지금 상황에서 웃길 정도로 정신없어 보이네. 정신없는 여자가 어딨어서 날 그런 말을 하냐고. 어머니 아니면 아줌마가 그거 알지? 법원에서 이혼이 마무리되면 서류를 하나 준대. 서류. 양육비나 위자료 내달라는 결정문 말이지?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니, 신고서를 구청에 내야지만 이혼이 유효해진다는 거야? 그 서류를 몇 달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혼 경험이 있어야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아. 췌장암에 걸렸거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데 매달리는데 그때 결심하고 돈 눈이 멀었대. 아들이 식당 하다니까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식당이 내 손에 들어올 거야? 환멸을 느낀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혼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빈다고. 재산이랑 다 줄 테니까 제발. 편해서 요구 않게 그러신 실제 산을 떠난 남편 제에게 덤디 그러시며 저까지 떠나면서 본인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울고 미치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저가 살아 긍을 수 있었으니까 더욱 깨를 것과 요아 매달릴지도 모르다 하래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이상을 하면 모든 재산이 시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살면서 병간호를 해주면서 재산을 나눠준다면서 저를 꼬드겨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옆에 붙어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지는 상상조차 못하면서 돈으로 저를 못 내려고 있어요. 이미 저는 돈 때문에 그 산 옆에 붙어 있었는 게 되어입니다. 이따가 오지만 대음인 입원에 치아하럴 희망을 줬다.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아주 갑자사라는 남야에 응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살에 구포드되 을지 모른 마 피자 그 신신하라 이문하고 있었어요. 그 살로 정을 다하고 땄던 말일 다음이한 죄인을 업깰 거서요. 깹때 아니나 걷다를 하지 중한에 있세. 있음에 너 몸에 운맛 없고요. 쉬어 그 남이 와 진구. 얼름 잡하기도 햇봇 같습니다. 자식에게 올리었고 전시명 인잡면신 부인 또 인저가게로 오델각 따는 것입니다. 지읒탕연나 주가 지기보이로 되어주니 시어머니들 마 이하작동 울고 척권을 입느캐로 상당했으바 천말을지 모선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데 매달리는데 그때 결심하고 돈 눈이 멀었대. 아들이 식당 하다니까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식당이 내 손에 들어올 거야? 환멸을 느낀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혼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빈다고. 재산이랑 다 줄 테니까 제발. 저도 그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느낄 뿐입니다. 저는 이사센터 직원들에게 짐을 다시 원래대로 위치시켜달라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그 재산이 모두 나에게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남편이 운영한 식당에서 받은 생활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된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고 변호사를 찾아다닌 것 같아요. 변호사는 유언장도 없고 명의도 바꿀 수 없다며 재산 회수가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 재산이 되는 거냐며 시비를 걸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반대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게 붙잡히려 하지만 저는 그를 조롱하며 차단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게 기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애인이 나에게 정당하게 찾아왔는데 아마 낯을 보아서 모를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임상우 씨의 애인이었습니다. 이런 건 어째서 나를 찾아왔는지 궁금하네요. 떠난 남편으로부터 무언가 받기로 한 건 없는데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이미 떠난 사람이니까 제공할 게 없는데 오빠는 제게 다음에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모든 재산을 받는 게 조금 그래서 위자료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째서 내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지 말하나요? 그리고 위자료라는 말도 이상해. 현재 남편과 불륜 중인 뻔뻔한 여자가 어째서 위자료를 달래요? 오빠가 죽으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했었다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난 받을 돈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내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겠죠? 오빠가 주겠다고 했던 건데 떠난 그 인간이 췌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자 헤어지겠다며요.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두껍게 깔았네요. 췌장암에 걸린 인간 병수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치만 때때로 결혼할 때 약속한 돈이지. 재산이 정리되면 5천만 원을 나한테 주세요. 나도 양심이 있어서 싸게 부른 거니까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한테 돈을 내주셔야죠.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의심스러워서 항상 휴대하고 다녔던 녹음기에 전원을 켜놓은 적이 있어요. 녹음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죽은 남편의 외도 상대에 대한 소송은 가능한가요? 녹음본을 들어보시면 상대방이 제게 외도라고 주장한 내용이 명백하게 녹음되어 있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증거가 명확하면 소송이 가능해요. 녹음본을 들어보니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만하네요. 상대방이 나를 직접 찾아와서 죽은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다고 고백했고 그 모든 내용을 녹음으로 기록해둔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여자가 돈 때문에 멍청해진 듯이 위자료를 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노골적이죠? 나는 바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고 상대방은 내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더랬어요. 왜 소송까지 하냐며, 죽은 사람인데 소송을 왜 한다고요? 길게 말하자면 돈이 어디 있어서 3천만 원이나 받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연락도 하고 외도한 여자도 연락을 줄 때가 있어요. 모두 차단을 해버렸더니 제가 운영을 하게 된 남편의 식당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둘이 무슨 날이라도 맞춰서 온 건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가게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상간녀는 소송 취하라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식당에 있는 수저통부터 시작해서 물컵까지 전부 집어던지며 악을 쓰는데 당연히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영업방해죄까지 합쳐서 죗값을 치르게 만들었죠. 벌금까지 내게 된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거 사과하마. 아, 제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이라고 합니다. 늙은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벌어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생활비만 매달 조금 주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볼게. 제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했고 영업방해죄까지 묻게 된 상간녀는 저에게 연락을 끊어버린 채 소송을 진행했죠. 처음에 요구했던 3천만 원은 받지 못했지만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제 것이 된 식당에 찾아와서 애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그 설거지라도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인데 당연히 내 지분도 있지 않겠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렴. 그럴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시어머니를 내쫓고 결국 적극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는 전셋집을 팔아버리고 노인들이 모이는 국가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완벽히 식당 운영에 적응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여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들을 유치원에 등교시킨 뒤에는 식당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아들을 재워주고 강의를 들으며 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감사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을 누구보다 번듯하고 자랑스럽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며 내일도 바쁘게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